잔잔하던 제 대학생활 중 한 수업에서 제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두 가지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는 수업 초반부터 한국에서 쓰이는 글에 대해 교수님이 놀라울 정도로 극찬하셨다는 사실이고, 다른 하나는 그 과정에서 유독 공격적이고 거친 태도를 보이는 중국 출신 유학생 루이와 교수님이 설전을 벌이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출신 아멜리아입니다. 저는 영국에서 자라면서 늘 문자 체계라는 것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세상 곳곳에는 정말로 다양한 방식으로 소리를 기록해 두는 글자들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대학원 진학을 결심하면서 저는 하버드로 오게 되었습니다. 좀 더 체계적이고 깊이 있는 언어학 공부를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곳에서 보낸 첫 학기, 저는 오웬 교수님의 세계 문자 체계의 역사와 이론 수업을 듣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지역의 문자와 그 역사를 비교해보는 이 수업은 제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1초만 소중한 시간 내주시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오웬 교수님은 적당히 중후한 목소리를 가진 분이셨고, 전 세계 수많은 문자 체계를 연구하며 쌓은 업적도 대단했습니다. 첫 강의 날, 교수님은 역사적으로 독창적이고 과학적인 구조를 갖춘 몇 가지 글을 대략적으로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국에서 만들어진 글에 대해서는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아끼지 않으시는 겁니다. 한국 쪽 글자는 창제 원리 자체가 완전히 새롭습니다. 발음 기관과 철학적 개념을 조합해 체계를 만든 점이 매우 인상적이고요. 디지털 시대에도 그 우수성을 유감없이 발휘합니다. 저는 그 순간 가슴이 약간 두근거렸습니다. 사실 제가 그동안 알고 있던 대부분의 글자들은 오랜 시간 동안 조금씩 변형되거나 여러 언어가 섞이는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것으로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처음부터 목적을 가지고 고안된 글자라니 이게 정말 가능할까 싶은 의문과 호기심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교실 뒤쪽 어딘가에서 자꾸 뾰족한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거친 목소리가 교수님의 말을 끊어버렸습니다. 그 글이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제 나라에는 수천 년을 이어온 전통 문자가 있습니다. 불과 몇백 년 된 게 감히 그 정도로 뛰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모두가 숨죽인 채 그 목소리 쪽을 돌아봤습니다. 그가 바로 루이라는 중국 출신의 남학생이었습니다. 루이는 키가 큰 편도 아니고 얼굴도 평범했지만 눈빛만큼은 유독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말투에서도 묘한 적대감이 느껴졌고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무겁고 폭발적인 기세가 있었습니다. 교실 안 공기가 서늘해지는 것 같았지요. 각 나라 문자 체계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발전해 온 것입니다. 우열을 따지기보다는 그 특징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죠. 오웬 교수님은 당황하지 않으시고 차분하게 대답하셨지만 루이의 표정은 시종일관 불만 가득이었습니다. 한국 글자가 혁신적이라고 자꾸 말하시니 마치 우리가 자랑스러워해 온 전통 문자가 시시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하만 하고 잘라 말하는 그의 태도는 굉장히 도발적이었어요. 제가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는데 어찌나 숨이 막히던지요. 와, 누가 봐도 저건 너무 적대적인데 하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조용히 루이를 곁눈질하며 괜히 나서서 불똥이 튈까봐 몸을 움츠리는 듯 보였습니다. 첫 수업부터 이러니 앞으로가 살짝 걱정됐습니다. 그날 수업이 끝나자마자 루이는 복도에서까지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오웬 교수님을 직접 가르치겠다는 듯한 태도로 어차피 그쪽 글은 역사가 짧으니까 별거 없을 거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더군요. 몇몇 학생들은 루이에게 대꾸하기보다는 그냥 슬쩍 피해서 지나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도 솔직히 엮이고 싶지 않아 피했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속에 이상한 갈증이 생겼습니다. 도대체 한국 글자가 뭔데 이렇게 극단적인 반응까지 나오지? 하는 궁금증이었죠. 저녁 무렵 저는 함께 기숙사 생활을 하는 클레어와 캠퍼스 안 작은 카페에서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클레어는 캐나다 출신으로 굉장히 활달하고 외향적인 친구입니다. 특히 한국 드라마를 즐겨본다거나 한국 음악을 듣는 등 그 문화를 꽤 좋아하더군요. 오늘 수업 봤어? 루이라는 애. 진짜 장난 아니던데. 클레어는 커피를 휘휘 저으며 눈을 크게 뜨고 말했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어. 저렇게까지 분노를 표출하는 게 말이 되나 싶었거든.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나도 솔직히 궁금하긴 해. 교수님이 찬양하듯 말하신 한국 쪽 글 정말 그렇게 대단한가? 클레어는 흥분 반 호기심 반의 표정으로 제 말을 받아쳤습니다. 나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발음 기관과 철학적 개념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잖아. 또 익히기가 쉽다고도 하고.
바로 그때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소피가 살며시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소피는 미국에서 태어난 한국계 학생인데 늘 조용히 책만 보는 타입이라 존재감이 큰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화를 듣고 있었는지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이야기하더군요. 둘 다 혹시 궁금하면 내가 조금씩 알려줄까? 내가 그 글을 쓸 줄 알아. 어렸을 때부터 집에서 써왔거든. 클레어가 반가운 듯 손뼉을 탁 치며 완전 궁금해. 난 드라마나 음악만 좋아했지 정작 그 글자 자체에 대해서는 잘 몰랐어. 하고 웃었습니다. 저도 솔직히 호기심이 극도로 치솟고 있었습니다. 오웬 교수님도 저렇게 극찬하시고 루이는 또 저렇게 적대적이기까지 하니 무언가 특별한 게 있긴 있나 보다. 하면서요. 소피가 들려준 간단한 이야기는 이렇게 요약할 수 있었습니다. 자음은 소리를 낼 때 입안이나 혀, 목구멍 등 발음 기관 모양을 본떠 만들었다고 해. 모음은 하늘과 땅 그리고 사람을 본뜬 상징을 조합한 거고.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 고안된 체계인 거지. 옛날에 글을 모르는 백성들을 위해 만들어졌다고 전해 내려오고 있어. 소피가 이야기할 때 그녀의 눈빛에는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저와 클레어는 우와 진짜 독특하네 하며 연신 놀라움을 표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방에 돌아왔지만 도무지 궁금증이 사그라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정말 혁신적이라면 도대체 어떤 원리로 만들어진 걸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지요. 그래서 바로 다음날 오후 시간을 쪼개 하버드 도서관으로 달려갔습니다. 방대한 장서를 자랑하는 이 도서관은 누군가에겐 엄청난 보물창고 같을 겁니다. 저는 서가 사이를 천천히 걸으며 한국 글자 관련 서적을 찾아 헤맸습니다. 마침내 꽤 두툼해 보이는 책 한 권을 발견했는데 제목이 가장 혁신적인 한국의 문자라고 되어 있더군요. 손에 잡자마자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책장을 넘기자 이 글이 탄생한 역사적 배경부터 자세히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지배층은 오랜 전통의 다른 글을 사용하며 글을 독점하고 있었다. 그래서 일반 백성들은 글을 배우기 어려웠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호소할 길이 없었다. 그런 상황에서 누군가 모두가 쉽게 배워 쓸 수 있는 글을 직접 만들기로 결심했다. 라는 시기였는데 읽는데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졌습니다. 세상에 글자가 이렇게 사람들을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구나. 하고요. 특히 저를 사로잡은 건 자음과 모음을 만든 구체적인 원리였습니다. 발음할 때 입술이 닿는 위치, 혀가 닿는 위치, 목에서 진동하는 방식 등을 세심하게 분석해 그 모양을 시각적으로 옮겼다더군요. 또 모음은 우주를 상징하는 하늘과 땅, 그리고 인간을 상징하는 기둥 모양을 합쳐서 만들었다는데 이 정도면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하나의 예술 작품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책에는 현대적인 관점에서 본 장점도 나와 있었습니다. 자음과 모음을 조합하여 음절을 이룬다. 이 방식은 디지털 시대에도 유리해 컴퓨터 입력이 간편하고 글꼴 디자인에도 융통성이 뛰어나다. 저는 페이지를 넘길수록 점점 더 빠져들었습니다. 아, 정말 교수님이 혁신적이라고 표현할 만하구나. 그렇게 도서관에서 한참을 보낸 뒤 저는 노트에 빼곡히 메모를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루이가 왜 그렇게 발끈했는지 조금은 짐작이 됐습니다. 자신들 전통 글자와 비교해 짧은 역사임에도 이렇게 찬양받는 것이 자존심이 상했을지도 몰라. 하고요. 그래도 그렇지 루이의 태도가 지나치게 거칠다는 생각은 여전했지만요. 며칠 뒤 다시 오웬 교수님의 강의실에 들어섰을 때 저는 한껏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이제 조금은 이 글자의 특징을 알겠고 그것을 언급하면서 교수님과 의견을 나눌 수도 있을 것 같았거든요. 교수님도 책상 위에 몇 가지 글자 표본을 놓으시고 이 체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글자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소리를 어떻게 시각적으로 구현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낮자 각각이 발음기관을 반영하고 있어서 배우는 입장에서도 이해가 명료해지죠. 자, 혹시 다른 의견이나 질문이 있나요? 저는 손을 번쩍 들고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을 정리해 말씀드렸습니다. 실제로 보니까 자음 몇 개만 외워도 바로 읽기가 되더라고요. 합리적으로 설계된 느낌이랄까요? 제가 들뜬 목소리로 얘기하고 있을 때 뒤쪽에서 들려온 중얼거림에 순식간에 기분이 상했습니다. 어휴, 별것도 아닌데 호들갑은 그 목소리는 루이였습니다. 그는 팔짱을 낀 채 노려보듯 저를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여전히 날이 서 있더군요. 주변 학생들도 순간 움찔했지만 이번에는 제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잠깐 루이. 왜 그렇게 부정적인 거야? 다른 글자들이라고 해서 덜 훌륭하다는 말이 아니라 이것도 굉장히 독특한 가치를 갖고 있다는 건데. 그러자 루이가 콧방귀를 뀌며 대답했습니다. 역사적으로 깊이가 달라.
내 나라 전통 문자는 수천 년을 거쳐서 예술적 성숙도를 쌓아왔어. 그런데 이건 고작 몇백 년이라며? 뭘 그렇게 과하게 칭송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교수님이 가볍게 헛기침을 하시며 중재에 나섰습니다. 두 분 다 조금 진정하시고요. 문자 체계는 우열보다 다른 관점을 이해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하지만 루이는 작게 흥하고는 고개를 돌려버렸고 저는 답답한 마음에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제발 너무 감정적으로만 나오지 않았으면 싶었지만 루이의 태도는 굉장히 고집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러던 중 캠퍼스 내 한국문화원에서 특별 체험 수업을 연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국 글자 붓글씨 교실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보통 전통 문자를 붓으로 쓰는 예술은 동양적 멋이 있다고 알고 있었지만 저는 솔직히 이 한국 쪽 글자를 붓으로 쓰는 건 상상도 못했습니다. 궁금증이 발동한 저는 클레어에게 달려가 말했지요. 클레어, 우리 이 수업 들어볼래? 붓글씨로 이 글자를 쓰면 어떻게 될지 되게 궁금한데. 클레어는 눈을 반짝이면서 완전 좋지. 나 원래 이런 체험 같은 거 좋아해. 재밌을 것 같아. 하고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소피도 자기도 가겠다며 붓글씨 재료는 문화원에서 다 준비해 줄 거야. 생각보다 재밌을 거야 라고 말하더군요. 체험 수업 당일 저는 살짝 설레는 마음으로 문화원 건물에 들어갔습니다. 내부는 동양풍으로 장식되어 있어 마치 다른 나라에 온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넓은 실내에 커다란 책상들이 놓여 있었고 그 위엔 부드러운 붓과 먹물, 서예 종이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강사님은 다정한 목소리로 먼저 자음과 모음의 기본 모양부터 붓으로 써보겠습니다 라고 안내해 주셨습니다. 저는 처음엔 너무 긴장해서 붓이 손에서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검은 먹물로 하얀 종이에 자음 하나를 내려 찍는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조금 익숙해지자 이 문자가 가진 구조적 미가 확 느껴졌습니다. 각 낫자가 단순하면서도 묘하게 균형이 잡힌 형태인 겁니다. 이렇게 자음과 모음을 조합해 음절을 완성하면 된답니다. 강사님의 말에 따라 저는 자음을 하나 쓰고 옆에 모음을 조합하니 곧 한 덩어리의 글자가 되었습니다. 글자 하나가 싹 완성되는 걸 보는 순간 묘한 희열이 느껴졌습니다. 클레어, 나 이거 조금 재밌어졌어. 뭔가 블록 맞추는 느낌이야. 제가 신나서 말을 건네니 클레어도 맞아, 시스템이 단순한 것 같으면서도 되게 체계적이야 라고 웃었어요. 그때 문이 벌컥 열리더니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바로 루이였습니다. 저는 당연히 그가 올 거라고 상상도 못했는데 순간 긴장감이 밀려왔습니다. 설마 또 시비 걸려고 온 건가? 하는 불안감이요. 루이는 실내를 한번 둘러보더니 무뚝뚝한 표정으로 들어와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지만 살짝 입을 꾹 다문 모습이 여전히 불편해 보였어요. 그런데 붓을 잡고 글자를 따라 쓰기 시작하는 그의 자세가 꽤나 능숙해 보이더군요. 아마 자국에서 붓을 써본 경험이 있어서 그런가 봅니다. 처음엔 시큰둥하던 루이도 자음을 쓰다가 강사님 설명을 듣고는 눈길이 점점 달라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이건 입술에서 나는 소리를 본뜬 자음이고 이건 혀의 위치를 반영한 자음이고 하는 식으로 듣더니 아주 살짝 감탄한 듯한 표정을 지은 겁니다. 사실 굉장히 드문 장면이었어요. 늘 비판적이고 차가운 루이가 뭔가에 몰입하는 모습이라니요. 수업이 끝날 무렵 저는 제가 쓴 종이를 말리며 뿌듯함에 젖어 있었습니다. 비록 삐뚤빼뚤한 글자였지만 직접 써보니 이 글자의 원리를 몸소 체감할 수 있었거든요. 클레어와 소피도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자신이 쓴 글자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루이가 제 곁으로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저는 내심 또 불쾌한 말을 하려나 하고 긴장했지요. 하지만 루이는 의외로 조금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미안하지만 나 이거 좀 무시했던 것 같아. 직접 써보니까 재미있네. 솔직히 저는 너무 놀라서 순간 말을 잊었습니다. 루이가 저한테 사과 비슷한 말을 할 줄은 몰랐거든요. 물론 그의 어투가 딱히 상냥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전보다 훨씬 부드러워진 건 사실이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사실 나도 잘 몰랐는데 알아갈수록 독특하고 매력적인 것 같아.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하려 했습니다. 그러자 루이는 뒷목을 살짝 긁으며 내가 원래 어릴 때부터 우리 전통 문자만 최고라고 배워왔어. 그래서 다른 건 다 별거 아니라고 치부했었는데 솔직히 여기서 이 글을 조금씩 배우면서 사람마다 쓰는 방식도 다르고 체계 자체가 꽤 논리적이어서 놀랐다. 하고 약간은 쑥스러운 듯이 덧붙였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소피가 환한 미소로 그래도 이렇게 직접 써보면 확실히 다른 느낌이지? 나도 어릴 때부터 써왔지만 이 글이 가진 원리가 한참 커서야 비로소 실감났거든.
하자 루이는 살짝 고개를 끄덕였고 클레어는 대단한데. 루이 이제 좀 마음을 열었네. 하고 웃어 넘겼습니다. 그렇게 어색하게나마 대화가 오가고 루이는 다음에 스터디 그룹 하는 거 있으면 나도 껴줘라는 말을 남기고는 조용히 먼저 나갔습니다. 저는 꽤 감동을 받았습니다. 루이가 저렇게 마음을 바꿀 수도 있구나. 문자를 직접 체험한다는 게 사람을 변화시키기도 하는구나. 하고요. 이후로 우리는 한 주에 한두 번씩 모여서 한국어 기초를 조금씩 배워보기로 했습니다. 사실 다들 전공 수업도 바쁘지만 이상하게 이 새로운 글자와 언어에 대한 흥미가 커져서 시간을 내게 되더군요. 소피가 간단한 단어와 문장 구조를 알려주면 저와 클레어는 이건 왜 이렇게 읽는 거야? 하며 끝없이 질문을 퍼부었고 루이는 뜻이 비슷한 단어를 자기 나라 말에서 유추해 오기도 했습니다. 처음엔 루이가 어색하게 앉아 있었지만 공부를 하면서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점점 마음을 열어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이 글자와 우리 쪽 전통 문자가 어원적으로 연결된 부분도 있구나라며 놀라워하기도 했고 때론 나 이 발음이 잘 안 돼. 어떻게 혀를 둬야 해? 하고 저에게 묻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습니다. 이렇게 함께 배우다 보니 처음에는 그토록 적대적이던 루이와도 속 깊은 교감을 하게 되는구나. 사실 그는 여전히 말투가 딱딱한 편이었지만 적어도 이전처럼 노골적인 비난이나 비꼬문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옅은 미소를 보이거나 종종 농담도 건넬 만큼 부드러워졌습니다. 클레어 역시 이 스터디를 통해 꽤나 능숙하게 한국 글자를 읽게 되었습니다. 드라마 볼 때 자막이 없이도 몇 단어는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라며 즐거워했지요. 저 역시 한두 달이 지나니 기본 자음과 모음은 문제없이 읽고 쓸 수 있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언어라는 건 단순히 소리나 기호가 아니라 그 문화를 이해하는 창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학기 말이 되자 오웬 교수님은 이번 학기 동안 배운 내용을 토대로 여러분이 가장 인상 깊게 느낀 문자 체계를 주제로 에세이를 써보세요라는 과제를 내셨습니다. 사실 저는 주저없이 한국 글자를 선택했습니다. 저는 도서관에서 조사했던 것들, 그리고 붓글씨 수업과 스터디 그룹에서 직접 느낀 점을 결합해 에세이를 완성했습니다. 비교적 짧은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발음 기관과 철학적 모티브를 반영해 체계적으로 만들어진 점, 배우기 쉽고 익히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는 점, 그리고 누구나 배워서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인도주의적 배경이 담겼다는 점에 큰 감동을 받았다. 대략 이런 내용으로 글을 썼지요. 에세이를 마무리할 때쯤 저는 이 글자를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땅으로 직접 가보고 싶다는 열망에 사로잡혔습니다. 내가 이 글자를 이렇게 열정적으로 파고들고 이토록 매력을 느끼고 있으니 실제 그 나라에 가서 문화와 생활 속에서 더 배우면 어떨까? 하고요. 그런 생각을 품는 동안엔 마음속이 무언가로 꽉 찬 듯한 설렘이 느껴졌습니다. 결국 저는 학기가 끝난 뒤 한국을 방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세세한 여행 계획을 잡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한 달 정도 머무르며 언어학도답게 이 글자를 사용하는 환경을 직접 겪어보고 싶었습니다. 클레어는 좋다. 나도 언젠가 꼭 따라갈 거야. 라며 신나했고 루이도 우리나라 거랑도 비교될 만한 부분이 있을지 궁금하네. 잘 다녀와라며 은근 응원해줬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어찌나 뿌듯하던지요. 돌이켜보니 저는 이 한 학기를 통해서 문자라는 것이 단순히 소리를 적어두는 도구가 아니라 한민족의 사상과 철학 그리고 애틋한 역사까지 품고 있는 상징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았습니다. 특히 처음엔 루이와의 갈등이 저를 무척 힘들게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제가 더 적극적으로 이 글자를 탐구하도록 만든 계기가 되었으니 오히려 고맙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루이는 자기 나라 전통 글자를 최고로 여기며 한국 글자를 깎아내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직접 붓글씨로 써보고 그 원리를 하나씩 익히게 되자 점차 그 가치와 독창성을 이해하게 되었지요. 저 역시 루이를 통해 오랜 역사를 가진 전통 문자를 지닌 사람의 자부심이 얼마나 강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결국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게 되었고 우정 비슷한 감정까지 싹트게 됐습니다. 우리 셋, 아니 오웬 교수님을 포함해서 넷은 지금도 가끔 모여서 새로운 글자를 배우거나 각자의 전공 이야기를 나누곤 합니다. 언어는 다름을 구분하는 장벽이 아니라 더 넓은 세계로 이어주는 관문이다. 라는 말을 절실히 느끼고 있으니까요. 이제 몇 주 뒤면 저는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에 오를 예정입니다. 짧게나마 거기 머무는 동안 이 독특하고 아름다운 글자를 읽고 쓰며 현지 문화를 체험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언어, 또 다른 문자들을 접하면 거기 담긴 사람들의 삶과 세계관도 조금씩 더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사실 학문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늘 이렇게 충돌도 있고 시행착오도 있기 마련이죠. 하지만 저는 이번 경험을 통해 갈등도 결국엔 배움과 소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희망을 품게 됐습니다. 앞으로의 여정도 분명 쉽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문자라는 놀라운 발명품이 우리를 이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한 걸음씩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루이가 아꼈던 그 전통 글자 체계에 대해서도 좀 더 깊이 배우게 될 날이 오겠지요. 그렇게 또 하나의 문을 열고 저는 오늘도 하버드의 교정에 서 있습니다. 고요하지만 가슴속은 새로운 도전과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문자는 곧 문화이고 문화는 곧 사람을 이해하는 열쇠니까요. 그리고 그 열쇠는 우리가 한번 손에 쥐고 나면 또 다른 문들을 계속 열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나요? 저 아멜리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의미가 있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연이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